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영억 달러짜리 25년 협정을 맺어둔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왜 외교적 규탄 발언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까요? 2021년 3월 27일 베이징과 테헤란 사이에서 한 장의 서류가 서명됐습니다. 25년짜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같은 날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테헤란까지 날아갔어요. 그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보통 이런 협정은 실무진 사인으로 마무리되는데 외교수장이 직접 가서 손을 잡았다는 건 이게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프라와 에너지, 통신과 오지와 전기차 분야에 약 4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59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었어요. 1대1로의 중동 거점이자 페트로달러 체제에 위안화로 균열을 내려는 야심의 핵심 축. 그게 중국이 이란을 향해 그려둔 그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 2016년 6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고 그 정권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옵니다. 같은 시기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교분야 기자회견. 왕이 외교부장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라고. 거의 그게 전부였어요. 군사적 지원도 본격적인 경제 우회 지원도 미국을 향한 강한 외교적 행동도 없었습니다. 4영억 달러짜리 동반자가 무너지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모양새가 된 거죠. 흔히 미국이란 전쟁의 진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반대일 가능성도 큽니다. 잔치는 끝났는데 청구서는 남았다는 말이 있죠. 지금 베이징 책상 위에 놓인 청구서가 정확히 그런 모양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무력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자기 정점을 찍은 뒤 그 정점에서 처음으로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굽기 시작한 그 미세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짚어보고자 하는 건 그 변곡점의 정체입니다. 우선 표면, 이란이라는 거울에 비친 강대국 행세와 실제 능력 사이의 격차. 4영억 달러를 약속한 나라가 왜 한마디 외교적 발언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는가? 그 다음 동기. 그 격차가 왜 만들어졌는가? 부동산과 저축과 인구가 동시에 무너지는 메커니즘. 베이징의 안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4영억 달러짜리 약속을 지킬 여유가 없었던 건가? 마지막으로 결과 사회의 활력이 꺾이면서 14억 명의 국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에게는 어떤 신호로 도착하는가? 미리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중국이 내일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거대하고 제조업은 그대로이고 사회 통제 능력 역시 멀쩡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채로 다른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무서운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임박한 붕괴가 아니라 누적되는 압력. 그 압력의 정체를 한 줄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5년짜리 협정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 분야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 은행 부문 협력, 그리고 능동적인 원유 수입 전략이 통째로 묶인 패키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란은 자기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중국이 허위로 등록된 이른바 유령 유조선을 동원해 이란 석유를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이란 경제에 생명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결제 통화예요. 위안화 결제. 이란 입장에서는 받은 위안화로 중국 공산품을 다시 사오는 회로가 만들어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결제권을 중동으로 확장해 페트로달러 체제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공습했어요. 머니투데이가 인용한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란 정권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시점에 중국이 보인 반응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확전 반대, 대화 촉구, 안전 강조, 거의 그게 전부였어요. 채텀하우스 제임스 킹선임 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공언했음에도 미국 공습에 대해 외교적 규탄 발언 외에는 이란을 향한 지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 신호일까요? 4억억 달러를 약속한 나라가 정작 그 약속을 이행할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미 그 약속이 기대했던 속도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란 지도부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중동에 거점을 만들고 싶었지만 거점을 지킬 자원도 위험을 떠안을 결단도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일변도로 흐르던 중동 질서의 균열을 내겠다던 야심이 정작 결정적 시점에 침묵으로 마무리됐어요. 이 침묵을 보면서 중동의 일부 나라들 사이에서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중국을 세게 본 거 아니야? 그동안 강해 보이던 그 그림자가 사실은 그림자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중부 어느 중소도시의 무역회사 사장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란행 컨테이너에 부품을 실어 보내던 사람. 호르무즈 해협이 출렁이던 그 며칠 그의 사무실 칠판에서는 도착 예정 날짜가 매일 지워졌습니다. 통계 한 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정에 묶인 항구의 일주일. 4억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이 합쳐진 단위거든요. 여기서 가장 흔한 해석은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본 거답니다. 일견 맞는 듯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두려워서 안 한 게 아니라 미국 눈치를 볼 여유가 있을 정도의 내부 안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기 안방을 추스르느라 바깥 거점을 못 챙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안방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답은 베이징의 부동산 장부위에 적혀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에서 4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약 20%대 초중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숫자만 보면 한결 정리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절대 규모에 있어요. 중국 GDP가 약 18조 달러 규모니까 20%라는 건 한국 GDP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자본이 부동산 한 분야에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IMF가 2022년 2월 발표한 연례 검토에서 부동산 부문에서 예상보다 더 깊은 침체를 주요 국내 위험으로 지목한 것도 이 무게 때문입니다. 악성부채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개발사가 부채를 떠안습니다. 그 부채에는 지방정부의 지급보증이 걸려 있어요. 결국 국가 재정으로 누적이 됩니다. 강준영 교수가 짚은 표현 그대로 갚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 청산을 하면 그게 고스란히 중국 정부의 부담으로 남는 구조예요. 지방정부 융자기관, 이른바 LGFV 부채는 장부 외부채로 굴러가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규모를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위험의 일부인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가계 저축률. 일반적으로 비슷한 1인당 소득권의 나라들은 저축률이 18%에서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약 40%, 2배가 넘어요. 돈을 안 쓴다는 뜻입니다. 왜 안 쓸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일자리가 줄까봐,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아이 학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모두가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저축한 돈은 어딘가로 흘러야 작동하잖아요. 흘러가야 할 곳이 막혀 있습니다. 기업은 빌려가지 않아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이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미룹니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미래가 불안하니까 더 저축을 합니다. 한 사회가 자기 미래를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한 줄의 숫자 안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게 중국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3조 5억억 달러를 넘고 제조업 기반은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 제조 출하량의 약 32%가 여전히 중국 제품이고 작년 한 해도 대외 수출은 5%대 성장을 했어요. 사회 통제 능력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감안해도 압력은 줄지 않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너무 살이 쪄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상태. 거위는 그 자리에 있지만 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텐진 외곽의 어느 미완성 아파트 단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분양은 거의 다 끝났는데 야간에 불이 켜진 창문은 한 동에 3개뿐이라는 풍경.
30%에 묶여있던 자본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남는지가 그 세계의 불빛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0%란 저축률 뒤에는 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더 있어요. 돈을 모아둘 만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림자입니다. 이게 다음 도미노입니다. 1979년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도입합니다. 일태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는 분명했어요. 훈련되지 않은 인구, 교육시키지 못할 인구는 사회적 부담이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인구 대국이다. 인구를 줄여서 1인당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게 공산당의 업적 정당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1인당 GDP가 빠르게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 기적의 한 줄기가 이 정책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모든 강한 정책에는 반드시 강한 반작용이 따르죠. 그 반작용이 1-2-4 구조라는 풍경입니다. 한 자녀, 2명의 부모, 4명의 조부모. 1980년대와 90년대 베이징과 상하이 백화점에 가면 유모차 하나를 7명의 어른이 둘러싸고 다니는 풍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7명이 키우는 셈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와 4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한 사람이 7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30대 직장인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기 월급으로 부모 2명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조부모 4명의 의료비 일부를 분담하고 자기 1명의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 그게 1-2-4 구조의 산수입니다. 16세에서 이 14세까지의 노동진입 인구,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의 핵심 연령대가 인구 비중에서 점점 깎여 들어가고 있어요. 고령화는 점점 가팔라지고 한 사회가 완벽한 가분수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13차 전국인민대표회에서 한 자녀 정책은 풀렸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유아와 양로 산업에 대한 지원폭도 크게 늘렸어요. 그런데 안 났습니다. 왜 안 나을까요? 양육비가 너무 비싸서,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장 깊은 이유는 그 모든 비용 아래 깔린 한 가지 질문에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부모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금지를 풀어도 사회가 받아내지 않는 영역, 정책 도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영역, 그게 인구의 영역에서 처음으로 또렷이 드러난 신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얹힙니다. AI와 과학기술의 발전. 좋아요, 좋은데 고용 유발 계수가 매우 낮습니다. 미국과 AI 경쟁을 하면 할수록 기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 사이를 메울 신규 산업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야. 세 그래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베이징 안방의 풍경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0만이고 중국은 14억이에요. 같은 곡선이라도 무게가 다르고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고 멈춰 세울 수 있는 도구의 종류가 다릅니다. 세 그래프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가장 어린 세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답은 더윈 화면 한복판에 있습니다. 2021년 무렵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한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탕핑, 한자로 당핑. 평평하게 누워있기, 노력해도 사회가 보상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 눕는 것이 정의다. 화이트 칼라부터 대학생까지 자기 자신을 탕핑족이라고 선언하는 글이 인터넷에 쏟아져 나옵니다. 한 달에 200위안, 하나 약 3만 5 영원만 있어도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퍼졌어요. 한국식 표현으로 옮기면 헬조선의 N4 세대에 가장 가까운 정서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 청년에게는 다른 사회로의 출구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죠. 중국 청년에게는 거의 닫혀 있습니다. 탕핑이 충분히 내려간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백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란, 있는 그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다. 썩게 내버려둔다. 탕핑이 행동하지 않음의 선언이라면 백나는 방향을 가지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단계가 한 칸 더 내려간 거죠. 그리고 지난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가장 무거운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로슈렌, 노서인,
쥐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더우인과 웨이보에서 관련 영상이 수억 회조회를 기록했어요. 정의는 단순합니다. 하루 23시간까지 침대에서 보내는 청년, 화장실을 가거나 문 앞에 배달된 음식을 가져올 때만 일어나는 사람, 자기 생활 방식을 스스로 저에너지라고 부르고 사회적 교류와 외출을 거의 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에포크 타임스가 2016년 4월 보도한 인터뷰에서 29세 민주화 운동가 르카야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쥐인간이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방임에 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 사회 상황에 대한 침묵의 항의이기도 하다. 강준영 교수의 진단은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집단화될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현상을 국가안보 문제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더우인의 한 영상, 한 청년이 침대에서 배달의 화면을 넘기다가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 합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조회수 800만, 댓글창은 오해시, 나도 라는 글로 가득 차 있어요. 통계로 옮기기 전에 한 사람의 새벽이 거기에 먼저 있는 거죠. 탕핑에서 백난으로, 백난에서 쥐인간으로 각 단계는 사회와의 거리를 한 칸씩 늘리는 작업입니다. 한국 청년이 헬조선을 떠올릴 때의 그 감각으로 지금 중국 청년이 자기 사회를 떠올리고 있어요. 다른 점은 그들에게는 떠날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 동력을 잃는 게 무엇인지 이 세 단어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역사는 비슷한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1990년대 일본. 자산 버블이 꺼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디플레이션이 자리 잡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도착했던 그 순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사실이 자산, 인구 동시 충격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일본은 이 모든 것을 1인당 GDP 약 4만 달러 시점에 마주했고 중국은 약 1만 0달러 시점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병을 먼저 맞이하고 있는 셈이에요. 일본이 걸어간 그 30년의 길을 중국이 더 이른 나이에 마주하고 있는 거죠. 같은 병이라도 도쿄는 두툼한 외투를 입은 채로 맞았고 베이징은 얇은 셔츠 차림으로 맞고 있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다만 조건은 또 다릅니다. 자본 통제도 다르고 국가 소유의 비중도 다르고 발전 단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더 천천히 갈 수도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게 솔직한 결론입니다. 시점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자는 더 오래된 곳에서 옵니다. 진시황,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준 제국, 분서갱유, 생각의 다양성을 태우면 사회는 빨라지지만 피드백이 끊깁니다. 피드백이 끊긴 결정은 빨리 가지만 잘못 가도 멈출 수 없어요. 한 명이 모든 판단을 다 한다는 건 어느 한순간까지는 효율인데 그 어느 한순간을 지나면 가장 비싼 실수의 구조가 됩니다.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몰아준 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 길게 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한 가지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한 사회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의지와 자본과 세대를 동시에 잃어가는 그 첫 번째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줄이 무거운 이유는 이 그림이 베이징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9%에서 20% 안팎이 중국으로 향해요. 분기마다 미세하게 변동하지만 그 비중 자체는 압도적입니다. 중국 내수가 식으면 화학과 정밀기계와 중간재 수출이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그 충격이 원화에 도착하고 코스피에 도착하고 반도체 매출에 도착하는데 길어야 한 분기예요. 강준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한국이 만들어서 중국에 팔던 그 라인이 가장 먼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도미노 두 번째에서 본 그 40% 저축률은 한국 수출 통계의 분기 단위로 반영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기억이 하나 있어요. 2021년 11월 그 겨울 한국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소수 사태.
중국이 요소 수출에 통제를 걸자 한국의 화물 트럭 수십만 대가 멈출 뻔했던 그 며칠 정치 보복이 아니었어요. 중국 내부 사정에 의한 정상적인 수출 제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학습했어요. 중국의 내부 문제가 한국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베이징이 우리를 노리지 않아도 베이징의 그래프가 흔들리는 것만으로 한국의 새벽 운송망이 멎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미노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본 모든 압력은 결국 비슷한 형태로 우리한테 도착합니다. 다음 요소수는 어디에서 올까요? 후보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양극재와 음극재. 그 핵심 원료의 정제와 가공 비중이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요. 희토류, 배터리 소재, 일부 정밀화학 원료, 중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도 의존이고 중국이 어려울 때는 더 큰 의존이 됩니다. 안방 사정이 안 좋을수록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게 자원국의 보편적 본능이거든요. 한알령과 요소수, 그리고 그다음 같은 구조가 다른 품목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도미노에서 본 그 압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모이고 피드백이 끊긴 채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14억 명짜리 이웃, 이게 한국에게 무엇일까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이 이웃의 무게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치색을 떠난 국가 전략의 영역이에요. 의존 축소, 다변화, 제도적 회복력. 우리는 이미 한 번 이 진실을 학습했습니다. 2021년 그 겨울의 요소수, 그게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두 번째 수업이 어디서 어떤 품목으로 올지가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억억 달러를 약속해둔 그 나라가 정작 자기 동반자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한마디 외교적 발언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그 장면. 이제 답이 보이실 거예요. 미국 눈치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로 힘을 투사할 여유 자체가 베이징 안방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부동산이 묻고 저축이 맞고 인구가 깎이고 청년이 누워있는 그 네 개의 도미노가 동시에 베이징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에 비친 건 강대국의 외교가 아니라 한 사회가 자기 자신을 추스르느라 외부를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흔히 미국이란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중동 에너지 질서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중국은 같은 전쟁을 통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들킨 채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압력이 누적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채로 누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신호이고 그 첫 번째 신호가 하필이면 이란이라는 무대에서 나왔다는 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은 아직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자기 회전 반경 안에서 미세하게 멈칫했어요. 역사는 이 국면을 그 멈칫한 한순간으로 기록하게 될 겁니다.